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기가 스튜디오 라이온 IT의 신 이영수 대표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IT의 신! 오늘은 제가 여기 IT 신에 와가지고 직접 촬영을 하려고 왔거든요. 오늘 보니까 근데 여기 제가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요, 대표님 이제 들어오고 계신데, 이 공간 있어요. 이 공간 무슨 공간인가요? 여기는 염창역 고선 바로 앞에 있는 스튜디오 라이언이고요. 네네. 여기는 이제 IT 씬을 촬영하는 장소입니다. 그렇군요. 여기 IT 신 그쵸. 촬영하는 장소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저도 그렇고 네. 다다음 주에 12월 16일. 16일 날 네. 행사가 있습니다. 무슨 맞습니다. 행사인지 좀. 네, 2024년을 전망하는 네. 테크 전망 세미나고요. 네, 우리 매크로는 이호석 대표님이 네. 해주시고, 그리고 안될공학의 에러님이 공학 도로서의 어떤 투자 관점 알려주실 거고요. 그리고 키포스트의 안석형 기자가 OLED, 애플발 OLED 사이클에 대해서 설명하실 거고, 저는 이제 내년 시장을 기대하는 핵심 종목 탑5. 오, 탑5 다섯 개. 네, 알겠습니다. 공개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IT의 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자, 오늘은 이영수 대표님과 인터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12월 달이 됐어요. 이제 2023년이 끝났습니다. 반도체 업황 전반 좀 분위기 좀 업데이트 한번 해주시죠. 네, 뭐 제가 올해 거의 봄부터 출연했잖아요. 네네네. 월간 아시에 출연했는데 그때부터 이야기했던 뷰에 대해서 한번 쭉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올해 상반기는 되게 좋게 봤었고요. 한번 이제 쉬어갈 것 같다. 예, 원래는 한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좀 이제 슬로우해지다가 좀 다시 좋아질 것 같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그 이유는 올해 초에 좋게 봤던 이유는 올해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반등의 사이클 하고 이제 생성형 AI 붐의 어떤 중첩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시장에서는 제대로 잘 먹혀들었고, 그리고 이제 1분기 실적 시즌, 2분기 실적에 보면 이게 또 현타가 오잖아요. 네, 그죠? 네, 그쵸. 막 주가도 막 땡겨 올려놨는데 실적 보면 뭐 EPS가 다 엉망이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좀 많이 조정을 받았죠. 네, 조정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이제 그런 조정을 받았고, 저는 이제 가을부터는 좀 좋아질 거라고 했는데 네. 제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늦어졌긴 했어요. 왜냐하면 10월까지 좀 조정 폭이 좀 셌는데 한 10월부터는 반등되지 않을까 했는데 오히려 11월부터 좀 다시 반등이 좀 세게 일어났던 것 같고, 이제는 뭐 이제 연말이니까 연말도 올해 장이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반도체가 네. 나쁘진 않은데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는 저는 되게 좋게 봐요. 상반기까지 되게 좋게 보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주식으로 많이 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업황은 내년도 좋고요, 내후년도 좋아요. 근데 주식은 또 미리 땡겨버리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일단은 확실하게 내년 상반기까지는 열심히 반도체 주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이유는 내년 상반기는 또 이제 온 디바이스 AI라는 새로운 키워드가 들어왔죠. 그리고 이제 메모리 반도체 반등이 늘어졌잖아요. 네. 늘어져서 올 4분기부터 이제 제대로 된 반등이 시작됐고, 이런 이제 상승 사이클이 이어지기 때문에 내년에도 상반기까지는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이 스스로 본인 입으로 얘기하기가 좀 그래서 그런 거라서 제가 좀 부연 설명드리면 올해 뭐 엄청 잘 맞추셨죠, 뭐. 네, 어떠신 것 같아요? 100점 만점에 몇 점? 네. 제 실력보다 좀 잘 맞춘 것 같고요. 네네네. 네, 올해는 좀 어떻게 보면 제 투자 아이디어들이 좀 그래도 먹혀들었는데 내년에도 좀 잘 먹히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약간 올해 진짜 잘하신 것 같고, 이거 저도 보면은 올해 또 잘 되면 또 내년에 겸손함이 유지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대표님의 지금 현재 시장 뷰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적어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고, 네네. 그 보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생성형 AI 얘기가 나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요즘엔 이제 온 디바이스 AI, 이거 온 디바이스 AI 모르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키워드는 또 어떤 영향을 주는 건가요? 그동안 이제 AI라는 게 처음에는 이제 챗GPT가 갑자기 뜬금없이 작년 11월에 등장을 해서 지금 1년 동안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잖아요. 네. 모든 게 지금은 데이터 센터. 아하. 데이터 센터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네. 그래서 사실은 수혜를 본 회사라 그러면 엔비디아죠. 네, 엔비디아가 엄청난 이제 초대박을 터뜨렸고, 엔비디아만 수혜를 본 거죠. 그리고 이제 모든 빅테크 업체들이 엔비디아 칩을 또 끌어모으기 위해서 온갖 힘을 쓰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이제 엔비디아의 친구들이 올해 굉장히 많은 시세를 냈죠. 글로벌리 보면 뭐 국내에서는 한미반도체가 대표적이었고, SK 하이닉스, 그리고 이제 일본에는 뭐 디스코, 뭐 이비덴, 뭐 이런 회사들이 좀 수혜를 많이 봤었고요. 해외에서는 뭐 베시라든지 뭐 이런 업체들도 특히는 이제 후공정,
왜냐하면 AI 쪽에는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는 첨단 후공정이 중요하게 부상했기 때문에 거기 관련주들이 되게 많이 올랐었고요. 내년에는 이게 이제 우리 엣지 디바이스 쪽으로 많이 올 것 같아요. AI가. 왜냐하면 지금은 그 서버 쪽에서 데이터 트레이닝 학습을 했잖아요. 그래서 학습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학습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 추론을 하잖아요. 얘들이. 추론을 하면 서비스하고 붙어요. 그럼 서비스하고 붙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처럼 모든 것들을 클라우드에서 다 컴퓨팅 파워를 제공해 주기에는 너무 무거워요. 이게 그리고 에너지 효율이나 어떤 그 반도체 컴퓨팅 효율도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우리 디바이스,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나 PC 쪽에서 일부 그런 어떤 컴퓨팅 파워를 담당해주는 그리고 나중에는 종국에는 아예 이 자체에서 그냥 로컬에서 다 해결해버리는 이제 그런 컨셉을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뭐 LLM이라는 게 그 대규모 언어 모델이라는 게 아무리 라이트하게 만들어도 당장은 이 로컬에서 다 커버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클라우드하고 로컬 쪽에서 서로 어떻게 보면 담당을 하면서 보완을 하면서 이렇게 갈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디바이스 쪽에서 큰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장치에서. 그렇죠. 우리 디바이스 보면 어떤 반도체의 핵심 수요처가 세 가지가 있잖아요. 이제 서버라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모바일, 그죠? 그리고 PC 세 개가 이제 제일 중요한 핵심 수요처인데, 내구 소비재잖아요. PC하고 스마트폰은. 그러니까 이게 경기 영향 때문에 이게 안 사잖아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 한번 다 샀어요. 맞습니다. 한번 살 사람들 다 사가지고 그거 좀 교체 주기 돌아올 때까지는 수요가 좀 둔하죠. 이제 교체 주기가 돌아오는데 때마침 AI라는 온 디바이스 AI라는 마케팅 포인트가 생긴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온 디바이스 AI가 지원되는 그 PC나 스마트폰하고 안 되는 디바이스하고 차이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이게 보통 우리가 PC든 스마트폰이든 살려면 엄마의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아들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이거 좀 사줘라고 얘기할 때 뭐하러 사 똑같은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제는 안 통합니다. AI가 들어간 거래 이게 이제 좀 먹히지 않을까. 맞아요. 그게 이제 내년부터 본격화 된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벌써 이런 얘기들이 나올 만한 그 제품들이 나오나요? 네, 맞습니다. 뭐 일단 갤럭시 S24에 온 디바이스 AI 일부 지원을 하는 걸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근데 초창기에 나오는 제품은 형편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점점 더 우리 AI를 받지만 빠른 속도로 개선이 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PC에는 이제 인텔의 신규 칩셋인 메테오 레이크라는 칩에는 이제 NPU 블록이 2개 들어가요. 거기서 이제 AI만 전용으로 연산해주는 그 IP 블록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AI 처리 속도가 훨씬 빨라지거든요. 그러면 AI 칩셋이 지원되는 거하고 안 되는 디바이스 간에 뭔가 차별화가 생기죠. 그게 어떻게 보면 PC나 스마트폰의 어떤 수요를 촉발시킬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다가 NPU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NPU가 뭔지도 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기존에는 우리 그 연산이라는 거는 두 가지 프로세서가 있잖아요. CPU라는 중앙 처리 연산 장치가 있고 그리고 그래픽을 전용으로 해주는 GPU가 있잖아요. 이제 기존에는 어떤 GPU에서 일부 그런 AI 연산 기능을 담당을 했었어요. 근데 NPU라는 거는 GPU보다 더 그냥 아예 특화된 AI 쪽의 연산만 최적화된 이제 그 블록이 프로세서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AI에 가까운 반도체라고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AI라는 게 결국 그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우리 사람의 신경망처럼 굉장히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을 연산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더 효율적으로, GPU보다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NPU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CPU가 있다가 엔비디아가 GPU 만들어서 이거 가지고 대박이 났는데 NPU에 대한 관심도도 이제 앞으로 더 높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최근에 차세대 공정 개발실을 신설했다고 하는데 이게 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삼성은 이제 올해 생각하면 정말 반성해야죠. 네네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못했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그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한테 보면 메모리에서 밀리고 있잖아요. DRAM에서. 특히나 HBM 때문에 밀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TSMC의 어떤 파운드리를 따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도 전혀 못 보여준 모습들이 크거든요. 그거는 왜 그러냐? 너무 단기적인 어떤 성과만 우선시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너무 고객들의 목소리에 대해서 귀를 닫았다. 그렇죠. 시장에 뭔가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는데 고객들의 목소리를 들어야지 시장 트렌드를 변화를 알 수 있는데 너무 관성적으로 우리가 잘하는 것만 열심히 하면 된다. 우리가 잘 만들면 잘 팔릴 거야.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게 약간 옛날에 일본이 좀 무너졌을 때랑 비슷한 느낌 아니에요? 맞습니다. 일본도 내가 제일 잘 만드는데 내가 가지고 써 이러다가 그렇죠. 삼성전자가 훨씬 더 성능은 좀 떨어지더라도 가격 이렇게 해가지고 좀 고객 대응을 잘하면서 얻었던 기회랑 비슷한 느낌이 오버랩이 좀 되네요. 맞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전방 시장에서 큰 어떤 흐름이 변할 때 이런 그 승자와 패자가 엇갈리는 거잖아요. 네. 이번에는 그 메모리 반도체 주문형화, 스페셜티화라는 큰 트렌드 변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메모리라는 건 우리가 그동안 계속 써오면서 범용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주문형으로 스페셜티화로 바뀌는 이 변곡점에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대응이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하이닉스가 훨씬 더 잘 적응했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오히려 그 시장을 주도하게 된 거고, 삼성전자는 여전히 범용 반도체 쪽에서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밸류를 안 주는 거죠, 시장에서. 저거는 이제 이미 올드 패션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나오는 초격차 전략 이거 계속 갈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초격차를 다시 하기 위해서는 네. 예전처럼 너무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굉장히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연구개발이나 이런 쪽 투자를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게 기존의 그 차세대 연구개발실이 충청도에 있잖아요. 충남 네네네. 아산에 있잖아요. 거기 있으면 우수 인재들이 안 오죠. 네, 그죠. 엔지니어들이 그래도 최소한 수도권 쪽으로는 가야지 우수한 인재들을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용인이나 화성 쪽으로 이제 올려서 이제 좀 우수 인재들을 또 데려오고 이제 연구개발 또 굉장히 롱텀 어떤 긴 시계열로 좀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 내년까지 이제 캐파 투자는 좀 보수적이긴 한데 이게 이제 소부장 투자하는 관점에서는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투자자들이 보면 당장 올해도 투자 별로 없고 내년에도 별로 투자가 없는데 네. 소부장 투자가 주가는 왜 오르는지 모르겠다. 무슨 의미가 있냐?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주식이 어려운 거죠. 주식은 더 나빠질 게 없으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내년에도 큰 투자가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다. 올해보다 뭐 좀 올해하고 비슷한 정도인데요. 유일하게 그래도 플러스 투자하는 쪽이 디램이에요. 그러니까 디램 쪽에는 그래도 테크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해서 보안 투자가 있고요. 낸드 쪽하고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은 아마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도 두 자릿수 이하로 투자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 국내 반도체 회사들이 학을 뗐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가스라이팅 당한 거거든요. 계속해서 글로벌 빅테크들이 우리 반도체 없어, 투자만 해줘. 많이 투자해놨더니 안 사간 거 아니에요, 얘들이. 그래서 당한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절대 당하지 않겠다. 이번에 지금은 가뜩이나 워낙 그 적자도 크고 네. 어떤 현금 흐름도 나빠졌기 때문에 투자를 이제 앞으로는 캐파를 공격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정말 해야 되는 투자만 할 거예요. 그것도 철저하게 AI 쪽에 포커스돼 있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HBM이 기존의 HBM3에서 HBM3E로 전환이 되잖아요. 그러면 디램 낱장이죠, 낱장. 이걸 쌓을 때 보통 보면 HBM3는 8장 쓰고 HBM3E는 12장 쓰는데 그 낱장의 디램이 보통 DDR 대비해서 두 배 이상 넓거든요. 면적이 크고 여기도 선단 공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기존에는 16이나 18나노 공정을 많이 썼거든요. 네. 근데 이게 14나노나 12나노로 전환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디램 쪽에 테크 마이그레이션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EUV 공정수가 늘어야 되고 그리고 하이케이 메탈 게이트라는 공정이 추가가 됩니다. 그게 이제 ALD라는 원자층 증착 장비 쪽이 들어가고 그리고 하이케이라는 물질이 좀 많이 필요해지죠. 네. 그런 쪽에서는 장비 업체는 유진테크나 주성 엔지니어링, 원익 IPS 같은 업체들이 이제 일부 수혜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하이케이라는 물질 쪽에서는 DNF나 레이크 머티리얼스 뭐 이런 회사들이 수혜를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철저하게 수혜를 보는 애들과 그렇지 않은 애들이 나눠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그 부분을 좀 잘 고민을 해봐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년 투자가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게 전공정 쪽은 이런 테크 마이그레이션 쪽에 딱 초점이 맞춰져서 이런 쪽으로만 딱 되는 쪽만 되고요. 네. 그리고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고 하는 이런 쪽은 계속 좋아요. 왜냐하면 내년에도 HBM 투자는 삼성전자가 올해 대비해서 2.5배 투자할 거고요. SK하이닉스는 2배 이상 투자할 거고 마이크론도 엄청 투자할 거거든요. 그리고 그 TSMC 코어스 쪽은 계속해서 2배 이상 내년에 투자가 될 거고 네. 삼성도 이제 코어스 그 칩 온 웨이퍼 온 서브스트레이트라는 요 2.5D 구조 있잖아요. 요거를 이제 삼성은 iCube라고 하는데 이쪽도 내년에 투자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런 쪽은 좋죠. 그러니까 좋은 것만 좋고 안 좋은 거는 계속 안 좋으니까 철저하게 진짜 공부를 해서 이 관역을 좁히는 투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교해 주시는 그런 코멘트들을 되게 많이 했었고, 아마 이 영상을 보신 삼성전자 분들이라면 좀 불편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또 사실인 것 같아서 뭐라고는 못하겠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이번에 보니까 D램 점유율 격차가 이제는 5% 이내로 접어들었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그러니까 올 1분기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의 D램 점유율 격차가 네. 18%였어요. 18%였는데 3분기 두 회사 간의 격차가 4.4%로 붙었어요. 와. 그게 그런데 더 무서운 게요. 네. HBM 빼고 이야기예요. 아, HM을 빼고도요? 네, 빼고 이야기입니다. 아. 그만큼 지금 삼성전자가 굉장히 하이닉스한테 이제는 굉장히 불안불안한 상황이죠. 예전에는 뒤로 돌아보면 저 뒤에 있었는데 이제는 바로 딱 붙어가지고 이제는 초월하기 직전이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럼 HBM을 포함하면 어떻게 됩니까? 포함하면 아마 더 좁혀지겠죠. 네, 아마 역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네.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놀라운 사실인 것 같은데 네. 과거 그러니까 18%에서 한 번에 역전된다는 거는 이거는 글쎄요. 야구로 치면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뭐 9회 한 5대 0으로 지고 있다가 갑자기 9회 말에 거의 뭐 5대 4까지 와가지고 지금 무사 말로 막 이런 정도의 상황 아닐까 싶긴 한데 맞습니다. 구원 투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삼성전자 연말 인사가 엄청나게 크게 바뀌었죠. 네, 큰 폭으로 인사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이제는 삼성 임원들 중에서도 돌격 앞으로 이런 이제 돌격 대장들이 전진 배치가 되고요. 오. 약간 보수적으로 약간 보수적인 하시는 분들이 많이 집으로 돌아가셨고요. 많이. 네, 네. 돌아가셨다는 말이 좀 그런데 집으로 네, 가셨고 집으로 네. 가셨고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은 삼성전자 밸류체인 주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임원들도 이제 톤이 점점 세질 거고요. 네. 왜냐하면 불안하니까. 그쵸. 인텔 패키징은 허구한 날 나와서 뭔가 팔굽혀펴기하고 그러던데. 네. 그러잖아요. 네. 우리 내년에 1.8나노 한다 그러잖아요. 인텔이 지금 10나노인데. 그러니까요. 이제 7나노 이제 하려고 하는데 내년에 1.8나노 한다 그러니까 아마 삼성도 그렇게 이제 멘트가 점점 세질 거고 그거는 이제 삼성 밸류체인들이 주가가 싸져 있는 상황에서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마치 올해 이제 챗 GPT를 만들었던 마이크로소프트의 공격 때문에 구글이 정신없이 막 하는 것처럼 하이닉스의 공격에 삼성전자도 뭔가를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까지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중요한 변곡점이죠. 삼성이 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한번 레벨업을 할 거냐 아니면 정말 예전에 뭐 노키아나 모토로라 같이 네. 네. 전자 쪽에 저는 힘을 싣고 있긴 하지만 네. 이 진짜 새로운 물결에 적응하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 그 거목이 쓰러지는 것들을 많이 봤었잖아요. 맞아요. 아까 우리 얘기를 하다가 일본 이야기도 나왔고 그리고 노키아 무시무시한 얘기거든요.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 없었으면 좋겠고 또 삼성전자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잘 해주셔야 되는데 그 기회를 우리는 투자를 하는 입장이니까 객관적으로 잘 살펴보면서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최근에 반도체 주가를 보면은 반도체 기판 주식들이 좀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반도체 기판이 뭔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PCB라 그러면 우리 예전에 컴퓨터 뜯으면 이렇게 녹색 이렇게 판때기 있잖아요. 네네네. 위에 반도체도 올라가 있고 여러 가지 그렇죠. 네. 수동 소자도 올라가 있고 지네발 같은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올라가 있는 이 판때기인데요. 네. 그게 이제 반도체에만 쓰는 그 PCB가 있어요. 그게 서브스트레이트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 APS는 플립칩, 칩 스케일 패키징 같은 것들도 있고 작년에 핫했던 플립칩 BGA, 볼 그리드 어레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반도체를 패키징할 때 쓰는 기판들이에요. 그러니까 기판에다가 반도체 칩 전공정 그 동그란 웨이퍼에서 바둑판 모양을 딱 잘라서 가져온 칩을 올려서 이제 회로 연결하고 이제 이렇게 그 위에 에폭시 몰드 컴파운드라고 해서 새까맣게 이렇게 이제 코팅하는 그런 것까지 하는 게 이제 패키징이라는 공정인데요. 그런 칩에 쓰는 반도체 기판이 이제 국내 업체들이 많이 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원래 스마트폰에 필요한 주기판이나 아니면 PC의 마더보드 이런 쪽을 이제 주로 많이 했었는데 이런 쪽은 이제 거의 중국 쪽으로 많이 넘어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국내 업체들, PCB 업체들은 대부분 이제 반도체 기판 쪽에 집중하고 있는데 최근의 흐름들을 보면 그동안 못난이 기판주들이 좀 생각보다 오히려 더 많이 튀어 올랐어요. 예를 들면 이제 심텍 같은 업체들, 그리고 심텍이나
그 해성 DS 뭐 이런 회사들이 많이 올랐고 그동안에 좋았던 대덕전자나 뭐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별로 안 좋았는데 그 이유가 지금은 중국 쪽 모바일 시장이 많이 살아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모바일 중저가 쪽에 오리엔트 돼 있는 업체들이 지금 분위기가 좋고요. 그동안 작년까지 굉장히 좋았던 플립칩 BGA 쪽 이슈로 올랐던 뭐 어떤 대덕전자나 삼성전기 같은 업체들은 별로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게 지금은 오히려 이제 그런 그 서버용 어떤 기판용 PCB보다는 오히려 지금은 중국향 스마트폰 중저가 쪽에 오리엔트 돼 있는 업체들이 이제 많이 올라가고 있고 이거는 이제 내년에도 좀 약간 그런 흐름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움직임들이 있고 확실히 이 반도체 특히나 주식시장 중에서 반도체 쪽에서는 좀 한 달만 놓쳐도 그런 변화가 있었어. 그렇죠. 그러니까 맨날 못난이었다가 또 올라갔다가 아니었다가 또 내려갔다 막 계속 이렇게 그런 움직임이 보이는데 내년에도 좀 긍정적인 전망이라고 봐도 되나요? 이 분야는? 네, 그렇게 보고 있는 이유가요. 최근에 이제 그 3분기에 어떻게 보면 우리 항상 이야기했던 게 재고가 어떤 이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지금 4분기에는 고정거래 가격이 빠른 속도로 튀어오르고 있거든요. 맞아요. 예, 지금 우리 예측한 것보다 훨씬 더 세게 튀어오르고 있는데 그게 이제 보면 모바일 쪽이 제일 세게 튀어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모바일하고 PC 쪽 이런 쪽이 이제 워낙 그동안 재고가 홀쭉해져 있는 상황에서 가격이 막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막 이제는 재고를 리스토킹하고 있는 그런 수요들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 업체들이 이제 점점 더 좋아지는 거고 고정거래 가격은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는 확실하게 올라갈 요인들이 커요. 왜냐면 지금은 공급업체들이 가격이 올라간다고 해서 다시 어떤 생산을 정상화하는 그런 시기를 땡기고 이런 흐름은 아니거든요. 가스라이팅 당해서 크게 뒤통수 맞았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럼 또 당하면 당한 놈이 바보죠. 그러니까 이제는 전방시장에서 이제 우리 공급 부족해 이렇게 이야기해도 섣불리 이제는 아마 증산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확인을 하고 나서 내년 하반기부터 약간 증산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D램 쪽이 먼저 정상화가 될 것 같아요. 생산 가동률 정상화는 D램 쪽이 먼저 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D램은 HBM 때문에 기존 D램 캐파가 잠식된 효과가 있어요. 기존 D램을 HBM 라인으로 전환을 하면 캐파가 한 40% 줄어요.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구조조정이 자체적으로 진행되는 측면이 있고요.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는 수요만 올라오기만 기다리던 천수답이었죠. 그런데 최근에는 낸드 플래시 쪽도 워낙 이제 공급이 타이트해지다 보니까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낸드 수요에서 중요한 게 스마트폰 쪽이잖아요. 근데 최근에 중국 쪽 스마트폰 수요가 거의 27개월 만에 거의 월 단위로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화웨이 매기 효과가 커요. 네, 그동안 이제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이 샤오미, 오포, 비보 이런 애들이 적당히 자기들이 나눠 먹고 이렇게 있었는데 화웨이가 다시 부활하니까 확 재고를 땡기니까 다른 쪽에서 이제 불안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막 나도 해야 되나?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월간 하신을 올 한 해 동안 계속해서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반도체의 사이클이라는 게 진짜 재밌어요. 보면은 곧 죽을 것처럼 이제 뭐 영원히 안 올라갈 것 같긴 하지만 재고가 소진되고 나면 그리고 나서 이제 눈치 보기 하다가 그렇죠. 근데 그분들도 사실 멍청한 분들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그쵸. 이제 모니터링 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하나의 사이클을 만든다는 게 정말 특이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 부분들을 올 한 해 동안 이제 월간 하신과 함께 하면서 많이 체크해 보셨을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그 현상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낸드 플래시 얘기를 하다 보면은 AI 수혜가 대부분 HBM 뭐 이런 쪽이니까 D램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혹시 AI는 낸드에 좀 뭐 어떤 영향 주는 거 없나요? 일단 서버용 AI 쪽은 낸드 수혜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왜냐면 사실 서버에서 낸드를 많이 쓰는 쪽은 그런 생성형 AI 쪽보다는 일반 서버들이 많거든요. 근데 올해 서버 투자가 어떤 식으로 진행됐냐면 일반 서버 쪽은 거의 안 하고 생성형 AI 쪽만 투자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서버라 그러면 인텔 CPU 2개 가지고 이렇게 넓적하게 만드는 게 그게 한 7,500불에서 한 1만 불 정도 하거든요. 근데 생성형 AI는 엔비디아 GPGPU를 8개 박아가지고 만드는데 이게 보통 일반 서버 대비해서 한 30배 이상 비싸거든요. 30배요? 네, 30배 이상 비싸요. 어마어마하게 비싸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살려면 일반 서버 투자를 할 수가 없었어요. 클라우드 업체들이.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씩 이제 바뀌고 있고 그러면 일반 서버를 투자해야 우리 SSD라고 하는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라는 낸드 덩어리를 쓰는 거거든요. 요게 이제 그 엔터프라이즈형 SSD 이제 수요가 일반 서버에서 나오는 거고 그리고 요즘에 핫한 온 디바이스 AI 쪽이 되면 예전에 그 2011년도에 그 애플의 시리가 탑재되면서 그 스토리지에서 시리 그 프로그램을 깔기 위해서
스토리지 한 5% 정도를 차지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아무리 라이트한 모델을 올린다고 해도 온 디바이스 AI가 되려면 거기에 최소한 70억 개에서 한 200억 개 파라미터의 그 프로그램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스토리지의 한 10에서 15%는 비중을 차지해야 돼요. 네. 그러면 최소한 기존의 256GB 정도의 스토리지가 없으면 아마 그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럼 256은 기본화 될 거고, 이게 온 디바이스 AI에 올라가는 그 모델이 점점 커질수록 나중에는 500GB 정도의 낸드가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런 쪽이 이제 그럼 낸드 수요에서는 긍정적일 거다. 물론 당장에 뭔가 어떤 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지만 시장은 항상 미래를 보잖아요. 그럼 미래를 보고 땡겨버릴 수가 있죠. 올 한 해 이제 AI 쪽에 가져왔던 많은 변화들이 내년에는 또 낸드 플래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를 좀 기대하면서, 근데 이제 AI 얘기 나오니까 엔비디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엔비디아가 실적이 정말 어마어마한 실적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후로 주가는 좀 지지부진한 것 같고요. 이 흐름은 그러면 이제 다 반영됐고 이제 끝난 건가? 이제 가야 되나? 엔비디아 팔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스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 모바일 혁명 시대 애플 같은 주가를 그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주도권이 약해질 수는 있지만 네. 거의 이렇게 누가 이 대체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뭐 AMD가 되든 주문형 ASIC이라는 이제 자체 설계 AI 반도체가 되든 엔비디아의 영향력은 굉장히 파워풀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뭐 지금 그런데 너무 엔비디아가 독점이죠. AI 반도체 그러면 거의 90%, 95%가 엔비디아 GPU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완전히 독점인 상태는 안 될 거예요. 네. 근데 일부 어떤 시장이 어떤 다른 쪽으로 분산될 수 있지만 엔비디아 영향력은 이 AI 혁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계속해서 파워풀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게 이제 기존에는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빠르게 선반영이 된 거고요. 이제 어느 정도 그 주가의 탄력은 완만해질 거지만 실적은 계속해서 플러스 이렇게 그 우상향하는 그림을 보일 거라고 생각해요. 네. 지금 보면 3분기 실적만 봐도 데이터 센터 매출 145억 달러거든요. 원래 엔비디아가 분기 실적이 한 80억 달러, 90억 달러 나오면 대박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데이터 센터 매출 한 개 부분에서만 145억 달러 나오기 때문에 이게,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가 지금 H100 주문을 하면 인도하는 시점이 원래는 40주라고 제가 이야기했었는데 지금 네. 최대 52주까지 늘었거든요. 그러면 대기 수요는 아직까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오죽하면 2년에 한 번씩 신모델 출시하다가 지금은 1년에 한 번씩 모델 출시하고, 내년 2분기에 지금 준비되어 있는 게 H200이라는 칩하고 B100이라는 칩하고 GH200이라는 칩하고 엄청나게 라인업들이 많아요. 그만큼 지금 계속해서 쇼티지이기 때문에 엔비디아도 이 수요를 가져오기 위해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성장세, 고성장세는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 내년에 어떤 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어느 정도 프라이싱은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실적이 어느 정도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면 그에 또 맞게 계속해서 어떤 밸류를 올려가는 어떤 흐름들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물론 올해처럼 막 한 해에 두세 배씩 오르고 이런 그 주가는 쉽지 않죠, 이제는. 1조 달러? 1조 달러를 넘어섰기 때문에. 그렇지만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그림은 애플이 모바일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플이 모바일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이라는 표현은, 애플이 당시에 주가가 그냥 원웨이로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쵸. 그때도 수없이 애플 맞습니다. 망했다, 애플 끝났다. 그쵸. 그리고 이제 애플 신제품마다 나올 때마다 신문에 항상 나왔던 얘기는 이제 더 이상 혁신은 없다. 맞아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실망감도 있고, 그래서 주가는 항상 굴곡을 그리면서 갔는데, 말씀하신 대로 엔비디아가 주도권을 놓치기에도 쉽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그 패키징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면, 패키징도 이제 계속해서 부상하는 그 포인트들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2.5D 패키징을 넘어서 이제는 3D 패키징 기술이 부상하고 있다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지금 2.5D라고 하면 엔비디아의 GPU라는 프로세서가 있고, 네. 디램 아파트가 있고, 이 밑에 실리콘 인터포저라는 요 기판 위에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수평으로 이렇게 최대한 붙여놓은 거죠. IFC 네, 얘기를 맞습니다. 했었죠. 여기도 네. IFC 몰처럼 지하가 연결돼 있고 위에 건물은 두 개가 딱 솟아 있는 구조잖아요. 네. 요거를 그냥 두 개를 같이 올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GPU 위에다가 HBM을 올려버리는 구조를 하고 싶을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하면 전자가 이동하는 그 시그널 통과하는 길이 그 밑에 지하로 연결되어 있는 것도 빠르지만 엘리베이터로 바로 연결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고속 엘리베이터로.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붙여놓으면 얘도 열이 엄청나게 나는데 밑에도 열이 엄청나고 이 발열이나 그리고 두 반도체 간의 어떤 그 노이즈 간섭. 네, 간섭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관건이긴 하거든요. 뭐 그런 것들을 해결된다 그러면 아마 3D로 갈 거고 아마 서버 쪽은 좀 더 당분간 2.5D 구조로 갈 것 같고요. 당장 3D 쪽에서 많이 적용될 거는 온디바이스 AI 쪽 같아요. 온디바이스 AI는 결국 이 전성비를 구현해야 되거든요. 전성비를 구현하려면 그 최대한 전자의 이동 통로를 줄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발열을 줄여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3D 패키징이 좀 더 유리할 수 있고요. 최근에 이제 삼성이 그런 거를 세인트라는 서버 쪽 칩은 큐브라는 시리즈를 내놨잖아요. 네네. 3D 구조가 X 큐브고 그 우리 옆으로 놓는 게 2.5D 구조가 I 큐브고 그리고 여러 개 연결해 놓은 게 H 큐브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아마 그 세인트라는 기술이 이제 3D 패키징인데요. 기존의 그 CPU나 GPU 위에다가 SRAM이라고 하죠. 캐시 메모리를 수직으로 연결해서 TSV로 연결하는 그런 게 이제 세인트 S라고 하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D램을 프로세서 위에다 올려버리는 아직까지 HBM 같은 D램은 아니고 그냥 이제 모바일 D램 같은 건데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올리는 이제 세인트 D라는 게 나오고 나중에는 AP 모바일 AP에다가 위에나 아래쪽에 이제 메모리를 배치하는 세인트 L 요 세 가지 기술 라인업을 공개했거든요. 근데 지금 세인트 S는 이미 개발이 완료됐어요. 네. 내년에는 세인트 D라는 게 개발이 완료될 것 같고 이제 이런 제품들이 온 디바이스 AI에 맞춰서 이제 하드웨어가 지원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이게 이제 패키징도 계속해서 네. 발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렇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우리가 그동안에 좋게 봤던 TSV로 구멍을 뚫고 붙이고 뭐 어떤 얼라이먼트를 하고 검사하고 이런 애들은 계속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키징이 이번에만 사고 끝나는 게 아니고 네네. 계속해서 맞습니다. 포장을 계속해야 되는 거네요, 뭔가를. 그렇죠. 그리고 전공정에서도 이제는 선폭을 계속 줄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BSPDN이라는 기술이 적용이 되거든요. 백사이드 파워 딜리버리 네트워크라고 해서 제가 월간 아시는서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네. 기존에는 반도체를 한 면만 씁니다. 네, 그러니까 네. 이게 실리콘 웨이퍼가 있으면 위쪽에다가 트랜지스터 올리고 시그널 올리고 그리고 파워부를 올리거든요. 근데 파워부 쪽은 아주 미세 공정이 필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트랜지스터하고 시그널 쪽을 위에다가 올리고 아래쪽 배면에다가 파워를 올려서 얘 칩에다 구멍을 뚫어서 얘들끼리 연결하는 거죠. 그러면 회로가 훨씬 더 선단 공정을 하기 훨씬 유리해지거든요. 그런 것들도 결국은 TSV로 뚫어야 되기 때문에 또 네. 패키징 영역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자체 설계 AI 반도체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를 나도 내가 만들겠다. 안 되겠다. 이런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빅테크들도 그렇고 이런 움직임들이 계속 확인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메모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게 결국은 주문형 AI 반도체가 많아진다라는 거는 주문형 메모리가 더 많이 필요해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주문형 메모리라 그러면 우리는 지금 HBM만 보고 있는데 네. 모바일 D램도 주문형이 돼야 되고요. 이제 점점 더 많은 메모리 반도체들이 그 AI 칩에 맞게 이제 설계되고 생산이 돼야 될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수요가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HBM 수요도 많아질 거예요. 왜냐면 이번에 MS가 그 개발한 자체 AI 가속기 마이아 100이라는 칩도 보면 그 메모리 밴드위스가 되게 약해요. 그러려면 엔비디아 칩을 결국은 뭔가 넘어서려면 밴드위스를 계속 넓히는 노력들이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아마 이번에는 이걸 설계하는 데 있어서 그런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런 쪽에 그 메모리 밴드위스를 넓혀줄 수 있는 인터페이스도 IP들도 되게 중요해질 거고 그게 맞게 또 메모리 반도체 기술들이 중요해질 거고 그런 데 있어서 이제 2.5D나 3D 패키징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요. 구조적으로 보면 이제 그런 쪽으로 계속 이제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야, 그러니까 이제 올 한 해 동안에 이렇게 돌아보면은 월간 아신을 통해서 반도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정말 잘 들었는데요. 올해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12월 16일이죠? 우리 이곳에서 무슨 행사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 행사 어떤 내용인지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네, 2024년 이제 테크 시장을 전망하기 위한 세미나고요.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호석 아카데미의 이호석 대표님이랑 그리고 안델공학의 에러 그리고 키포스트의 안석형 기자가 이제 우리 4명이서 4명이나 나옵니다. 네, 맞습니다. 1시간씩 강의를 하고요. 이호석 대표님이 이제 첫 시간에 매크로 시황에 대해서 내년 시장을 보는 매크로에 대해서 전망을 하시고 두 번째 시간은 안델공학의 에러님이 실물을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안석현 기자가 OLED 애플발 OLED 사이클에 대해서 내년 시장을 또 볼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들을 알려줄 거고 그리고 제가 내년 시장과 함께 또 탑5 종목에 대해서 공개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우리 강사님들 4분 모셔놓고 통합 Q&A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넉넉하게. 네. 왜냐면 1시간 강의하고 Q&A를 받을 시간이 넉넉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좀 기록해 뒀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물어보실 수 있는, 그리고 한 개의 질문을 2명의 강사분한테 물어보는 그런 기회들도 좀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수한 강사분들을 모시는 만큼 네, 가격은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네. 네. 부가세 포함해서 19만 8천 원이고요. 네. 네. 지금 오프라인은 거의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온라인으로 참석은 가능하니까요. 많이 이렇게 댓글 하나 링크 걸어주시면 네, 댓글 네. 상단에다가 링크를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도 참여를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 밑에 있는 댓글을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이영수 대표님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다 더 크게 성장하시는데 밑거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응원하시는 분들 많은데 응원의 댓글도 여러분 밑에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내년에 월간 하신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